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 패스워드와 관련해서는 해시 함수의 활용에서도 좀 살펴봤었죠. 네, 그것과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 그러니까 여기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패스워드부터 키를 만들고 그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키 확립을 하는 프로토콜들이에요. 근데 패스워드부터 키를 만들면 패스워드는 추측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키를 만드는에도 불구하고 안전해야 된다.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OTP 지금 그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인증 기술 중에 하나인데 OTP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패스워드는 이제 사용자를 인증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추측 공격에 비교적 취약해요. 사용자가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걸 많이 안 쓰게 되겠고요. 그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 추측 가능성 노출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TLS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계정명 패스워드를 치는 것들이 그냥 서버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를 해서 서버에게 전달을 하고요. 또 여러 번 시도를 했을 때 못 쓰게 막는 그런 장치들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부터 대칭키를 생성해서 사용할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로컬에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개키 인증서에서 개인키를 암호화해서 핸드폰이나 USB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그 키가 통신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로컬에서 생성돼서 여러분들의 그 파일을 복호해 가지고 개인키를 끄집어내는 데에만 쓰이고 실제적으로는 통신상에서는 그 키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이지 않는데 이 노트에서는 이제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사용자와 서버 간에 그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키를 확립하는 프로토콜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이런 프로토콜들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더라도 안전하게끔 패스워드 자체가 원래 취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키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패스워드 기반으로 어떤 장기간 키를 보호하지만 이런 패스워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키들은 요 안에서만 로컬에서만 쓰이고 요 통신 채널로는 보통은 안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통신 채널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암호화돼서 가는데, 그렇죠? 이 키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이 됐어요. 패스워드로 이용해서 생성이 됐다.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해가지고 키를 생성을 해가지고 요 암호문을 복호해 볼 수가 있고 여러 번 시도를 하면은 어떤 키를 썼는지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패스워드를 되게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 키를 찾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패스워드 이용해서 사용된 요 키들은 통신 채널로는 사용되지 않고 로컬에서 장기간 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간 키를 만들어서 여러분 보고 장기간 키를 머릿속으로 기억해내라. 128비트를. 그거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RS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직접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을 입력하는 것도 불편하죠. 머릿속 기억하고 있다.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있고 그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장기간 대치키나 장기간 공개키 개인키 쌍들이 내 PC에서 내 핸드폰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패스워드부터 만들어진 키는 통신 채널로는 사용이 안 된다. 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에서는 이런 키를 쓰더라도 안전하게 키 확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어떤 방법들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토콜을 살펴보기 전에 7장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처럼 패스워드로부터 대신 키를 만들어내는데 보통 이 패스워드는 추측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패스워드로부터 키를 생성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가 솔트라고 하는 랜덤 값이고 반복 횟수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트라는 랜덤 값은 이 사용자하고 저하고 똑같은 패스워드를 쓰더라도 그때 사용하는 솔트 값이 다르면 이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세션 키랑 내가 만드는 키가 달라지겠죠. 그럴 용도로 솔트라는 걸 이제 추가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반복 횟수라는 걸 쓰이게 되는데 솔트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 솔트와 반복 횟수를 가지고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좀 더 강건하게끔 만들어요. 강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H 패스워드를 이렇게 가지고 바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금방 여러 개의 패스워드를 해시해가지고 키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계산해낼 때 이거를 한 번 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시를 1000번, 10,000번. 지금은 몇 번 하냐면 10만 번을 하게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한 번 키를 만들 때 10만 번을 해시해가지고 키를 만들어내게 한다. 그러면 내가 요 패스워드에서 키를 만들 때도 1000만 번을 해봐야 되겠고 또 다른 것도 1000만 번. 여기에 이제 솔트까지 들어가면은 이 패스워드 추측 공격하는 것이 대단히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제 쓰인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패스워드부터 우리가 대칭 키를 만들 때 그거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기술을 쓴다. 솔트와 반복 횟수라는 걸 쓰지만 이런 걸 쓰더라도 여전히 패스워드는 추측 공격에 취약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키는 로컬에서만 쓰이는 것이 보통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외부적으로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파이라고 썼는데 이게 패스워드예요. 그럼 패스워드로 키를 암호하는데 패스워드로 직접 암호한다기보다는 패스워드를 아까 KDF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솔트랑 반복 횟수를 가지고 이제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들처럼 늘 암호화된 데이터에 이 솔트랑 반복 횟수가 따라다녀야 돼요. 왜? 이게 없으면 똑같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요때 암호할 때 어떤 솔트를 썼고 몇 번 반복했는지를 모르면은 키를 정당한 사람도 패스워드 아는 사람도 못 계산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메시지 1만 한번 봐요. 메시지 1만. 그러면 MB라는 난스 값이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랜덤한 대칭 키를 패스워드로 암호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메시지만 보면 랜덤한 값을 암호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푼 사람은 제대로 풀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로 어떤 데이터를 암호한다 그러면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랜덤한 값을 암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랜덤한 값을 암호하지 않고
명백한 여분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아이디 A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추측한 사람이 내 추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그 A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백한 여분 정보가 들어있으면, 특히 우리가 일반적인 대칭키도 명백한 여분 정보를 안 넣기 원하는데, 이렇게 패스워드부터 생성된 키는 더더욱이나 명백한 여분 정보가 암호문 내에 포함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한 정보만 암호하면은 우리가 이 패스워드를 원격에 있는 사용자끼리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2번째 메시지까지 보면 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공격하는 사람이 패스워드를 추측해. 패스워드 추측해요.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 추측해서 키를 만들어서 이걸 풀어봐. 요 1번에 있는 암호문을 풀면은 랜덤 값이니까 자기가 제대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그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암호문을 풀어봐요. 두 번째 암호문을 풀어봤는데 MB가 딱 나왔어. 여기 있는 MB가. 그러면 내 추측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만, 1번 메시지만 보면 패스워드로 랜덤한 값을 암호화했으니까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랜덤한 값이 나중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는 이 프로토콜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스워드로 생성된 키는 로컬에서만 쓰는 게 맞는 방법인데, 원격에 있는 사용자끼리도 사용할 수는 있다. 단 랜덤한 값을 암호할 때 사용이 돼야 되겠고, 그 랜덤한 값이 후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봐야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토콜을 이 두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제안을 했는데, 뭐 프로토콜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고요. 디피-헬만 프로토콜 있죠. GHB 주고 GAB를 계산하는 거. 그 디피-헬만 프로토콜은 GHB를 줘서 이제 교환하는데, 그 기본적인 디피-헬만 프로토콜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죠. 그렇죠? 그냥 G 주고 GB 주면 중간자가 그걸 끊고 GC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GHB를 인증해서 교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벨로빈과 메리트는 그때 뭘 하면 되냐면은 패스워드로 암호화해서 GA와 GB를 교환하자라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 WA가 GA고 WB가 GB예요. 다르게 썼는데 그냥 GHB를 DPL만을 패스워드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럼 패스워드로 암호화했으니까 사용자들이 공격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공격을 해서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하면은 이 값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값들은 WA, GA와 GB는 랜덤한 값이죠. 랜덤한 값이니까 내 추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으로부터 이산대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A나 B 값을 계산해낼 수도 없어요. 계산해가지고 KAB, 이 ZAB에서 이제 계산된 KAB를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도 내 추측이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랜덤한 값을 암호화했고, 이 랜덤한 값만 가지고는 이 다음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은 패스워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강건하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도 복잡한 얘기가 써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이 WA와 WB 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랜덤한 값인데
그 랜덤한 값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성 때문에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추측을 해가지고 복호화를 해가지고 내가 맞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도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패스워드를 하나하나씩 배제해 갈 수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이 랜덤한 값을 여기다 쓰는데 이 랜덤한 값은 항상 홀수야. 우리가 쓰는 그 값의 특성상 봤더니 항상 홀수예요. 무조건 홀수야. 그런데 풀어봤더니 짝수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 추측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면 내가 사용했던 패스워드 중에 얘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확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군을 팍 줄일 수가 있고 이 후보군을 줄일 수 있으면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랜덤한 값만 암호화해서는 안 되고 이 랜덤한 값이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RSA 기반으로 뭔가를 해볼 때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RSA는 공개키가 n과 2라는 값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n은 PQ의 곱이고요. 소수 두 개의 곱이고 2는 그 PQ의 오일러 파이 뭐 이렇게 구해서 계산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 n이를 공개키를 암호화해서 패스워드 암호화해서 서버한테 주고 싶은데 여기서 보면 n은 암호화 안 했어. 2만 암호화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n은 되게 특수한 수예요. 인수분해하기 어려운 수예요. PQ의 곱이기 때문에. n을 여기다 넣으면 얘를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서 풀어봐요. 그래서 앞에 몇 비트는 n에 해당될 거 아니야? 뭐 1024비트, 2048비트면 2048비트는 n에 해당돼요. 그걸 가지고 와서 2로 나눠봐. 3으로 나눠봐. 나눠지면은 걔는 n이 아니죠. 그럼 내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내가 암호하는 값들이 랜덤하고 요번에 생성된 어떤 랜덤한 값이라고 하더라도 그 값들이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패스워드로 원격인 사용자끼리 패스워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활용할 수 있는데 얘가 암호화해야 되는 값은 반드시 랜덤한 값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랜덤한 값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고 또 이 랜덤한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특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2는 또 홀수야 항상. 그래서 이 보낼 때 그냥 2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2 또는 2 플러스 1을 보내요. 그러면 이 서버는 무조건적으로 짝수를 받으면 빼기 2를 하고 홀수를 받으면 그거를 2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공격자 입장에서는 제가 플러스 1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방어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랜덤 값의 특성. 그 다음은 별건 아니고 얘는 우리가 봤더니 보통은 서버와 사용자 간의 패스워드를 공유를 많이 해. 기본적으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활용하자고 하는 건데 실제로 봤더니 사용자하고 서버 간에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사용자는 패스워드 쓰지만 서버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패스워드에 뭘 갖고 있어? 해시 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패스워드를 갖고 할 수가 없고 뭘 해야 되냐면 패스워드에 해시값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패스워드 해시값 갖고 해시값으로부터 키를 만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강건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모르는 사람도 패스워드의 해시값만 확보를 하면은 이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면은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저쪽에다가 이걸 확인하기 위한 다른 값을 설정해 놓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환경처럼 사용자는 패스워드 갖고 있고 서버는 해시값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 사용자가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패스워드 실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패스워드 자체를 주고 걔를 해시해가지고 해시값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인증 방법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에서는 이제 이거를 해시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시해가지고 얻은 값을 어떤 이산대수의 지수값으로 써가지고 이런 값을 유지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제 색다른 프로토콜을 막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요거를 좀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은 안 갖고 있더라. 그리고 패스워드를 이제 서버가 해시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버들은 패스워드 해시값을 저장할 때 패스워드만 해시하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넣어? 솔트를 치죠. 소금을 들어가. 그러면 사용자는 그 솔트 값을 몰라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요 전에 뭘 줘야 되는지 뭘 줘야 될까? 서버가 사용자한테 솔트 값을 줘야 돼. 솔트 값을 줘야지만 양쪽에서 똑같은 해시 값을 가지고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OTP. 이런 거 써본 사람. OTP. 제 OTP. 발급 받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이런 OTP를 발급해주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발급해줬는데 요즘은 이렇게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받은 다음에 처음에 on을 누르면 핀 번호를 넣으라 그래요. 그럼 핀 번호를 여기서 4자리 번호를 넣으면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제는 핀 번호 없이 여러분이 제 거를 받으면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이걸 받으면 그냥 누르면 일회용 패스워드가 여기에 딱 떠요. 그래서 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핀 번호가 있는 것이 그렇게 이 안전성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빼냈어요. 더 간편해지니까. 그래서 OTP는 뭐냐 하면은 기존 계정명 패스워드 방식보다 안전한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매번 패스워드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패스워드가 매번 바꾸게 되면은 내가 지나가는 패스워드를 가로챘어요. 그 패스워드가 나한테 공격자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다음에는 다른 패스워드 쓰니까.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서 우리는 그 패스워드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니까 그것을 보호해야 돼. 그것을 보호하려고 TLS 같은 것으로 암호화해서 서버한테 주거든요. 근데 OTP를 쓰면은 안 줘도 돼. 그냥 클리어하게 보내도 그거를 가로챈 사람이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매번 새롭지만 같은 패스워드를 생성하기가 필요하겠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칭키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도 그 사용자마다 대칭키 하나를 등록해 놔요. 그러면 얘하고 서버만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생성 못해. 그 키가 없어서
생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 보는 것처럼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해요. 하드웨어 장치는 왜 이용할까?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휴대성. 소프트웨어를 쓰면 각 내가 쓰는 장치마다 뭘 설치해야 돼요? 이걸 해주는 OTP를 설치해야 되겠지,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키가 있어야 돼. 또 키가 있으려면 내가 또 그거를 PC 같은 데 저장하기가 좀 그러니까 USB에 또 들고 다니거나 번거로워요. 얘는 얘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값만 그냥 화면에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훨씬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휴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장치에 쓰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가 좀 더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기반 OTP의 요구사항은 불위조성, 특정 사용자에게 주어진 기기가 생성하는 패스워드는 그 기기와 서버 외에는 생성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어려워야 하고요. 대칭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성, 이전에 사용된 패스워드부터 현재 사용할 패스워드를 제3자가 계산할 수 없어야 됩니다. 매번 이제 새롭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OTP는 이 하드웨어의 경우에 간결해야 돼요. 그 결과값. 6자리를 보통 쓰는데 JSON 값을 사용자가 보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값을 되게 길거나 복잡하면은 이걸 보고 입력하는 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쓰기 적당한 길이의 값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짧으니까 전수조사 막 여러 번 해볼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뭐야? 이렇게 전수조사가 가능하면은 그걸 방어하려면 뭐가 필요해? 횟수 제한을 하셔야 돼. 그래서 OTP를 3번, 4번 틀리면은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은행에 가야 돼요. 은행에 가서 풀어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면 이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안 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를 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히면 가서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경제성. 하드웨어적 구현이 경제적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거를 공짜로 줬어. 요즘은 돈을 받아요. 한 5,000원 받습니다. 뭘 받냐? 그냥 고객인데 주지. 하지만 근데 줘요. 그래서 저는 발급받아서 쓰는데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은 요거 말고 어디 있어? 요런 거 쓰죠. 보안카드인가? 얘도 처음하고 달리는 OTP 성격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여기 거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막 바뀌죠. 위치. 응? 입력하라는 게. 그래서 매번 입력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얘도 많이 개선된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이건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OTP는 크게 비동기화 방식이 있고 동기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버 여러분이 이 OTP 기기로 생성한 값을 서버도 똑같은 값을 생성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내가 요번에 생성한 값을 서버도 요번에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뭔가 어떤 방식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거나 요때 계산된 값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얘는 뭘 주고받는 게 없어. 그냥 난 누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요 기기는 동기화 방식이에요. 그런데 비동기화 방식은 이제 서버와 또는 클라이언트가 이때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값을 서로 교환해야 돼. 즉, 우리가 키가 있으니까 서로 똑같은 키가 있죠. 그러면 키를 갖고 뭔가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랜덤 값을 갖고 생성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면 그 랜덤한 값을 서버가 주든 클라이언트가 주든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NA를 주면 내가 NA를 암호화해서 그 암호문에서 6자리를 취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시도 응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그 하드웨어 장치를 쓰기에는 되게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값을 내가 주든가 저쪽이 줘야 되는데, 서버가 화면에 이만큼 나타내면 내가 그거를 OTP에다가 넣어야 돼. 그럼 OTP가 그걸 가지고 대칭키 갖고 계산해서 다시 결과 보여주면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되게 이 조작하는 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동기화 방식은 안 씁니다. 동기화 방식을 써요. 그러면 동기화 방식을 쓰려고 그러면 저 사용자하고 나하고, 아니, 서버랑 나하고 동기화를 하려고 그래. 동기화를 하려고 그러면 뭐 갖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생성하나 저가 생성하나 똑같은 거야. 키는 똑같은 건데 매번 생성할 때 다른 값을 생성해야 돼. 근데 동기화가 돼야 돼. 그러면 동기화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뭘 이용하면 될까? 네? 인터넷 서버.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하고 비슷한 게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타임스탬프 말고 카운터. 그렇죠. 카운터. 시간과 카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서로 갖고 있든 시간을 갖고 있든 하는데, 대부분 요즘 쓰는 건 시간 갖고 해요. 시간. 그래서 여기에 클럭이 들어있어서 그 클럭 시간 갖고 생성을 해내요. 클럭 현재 시간과 대칭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도 그 사용자의 대칭키와 현재 시간을 갖고 해요. 그럼 시간이 대충 맞아야 되죠. 그렇죠? 절대 시간과 해서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있고 사건 동기화 방식이 있는데, 사건 동기화 방식은 카운터를 쓰는 거예요. 즉 누를 때마다 카운터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를 때마다 증가하면 문제가 뭘까요? 저 같은 호기심한 사람은 막 눌러 계속 눌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지나갔겠죠. 그러면 동기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시간은 어때? 내가 막 눌러도 새로 안 나와. 그냥 누르면 켜지는데 가만두면 얘가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을 하는데 내가 눌렀을 때 그 시간 갖고 하면은 내가 언제 눌렀는지 모르죠. 그래서 시간 간격을 갖고 해요. 1분 간격. 요즘은 1분 간격 갖고 해요. 그러면 11분, 12분, 13분, 14분. 그 간격 갖고 1분마다 그 OTP가 생성이 돼요. 근데 1분마다 OTP가 생성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써보신 분인 거나 어떤 문제 있냐? 치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죠. 그렇죠. 치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눌러놓고 내가 치고 있을 때 바뀌어.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왜? 얘는 그냥 저절로 시간마다 계산돼서 보여줘요. 그리고 한 번 쓴 거는 또 쓸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안 지났어도 못 써요. 한 번 인증된 값은 아웃. 못 쓰게 해요. 일회용 패스워드잖아. 한 번 쓰고 못 써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보냈어.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됐어. 또 넣었어. 안 돼. 다음 거 넣으라 그래요. 근데 인터넷 뱅킹 하다 보면 빨리 하다가 해서 인증을 뭔가 잘못했는데 걔는 맞았는데 한 번 갔던 값은 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 동기화 방식 많이 쓰고 사건은 카운터 쓰는 건데, 요 두 개를 조합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어떻게 조합하냐 하면은 시간 간격을 좀 더 넓혀. 시간 간격을 넓히고 그 시간 간격 내에서는 카운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눌러도 어떤 시간이 또 2분, 5분마다 바뀐다거나 5분마다는 뭐가 될까? 자동 동기화가 돼요. 그리고 5분 안에서는 또 내가 누를 때마다 하나하나씩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는 이제 시간 동기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 동기화는 매 시간마다 자동으로 생성하고요. 얘는 카운터니까 누를 때마다 생성을 해요. 그래서 얘는 시간에 의존하고 시스템 간의 클럭 동기화가 필요하고, 얘는 클럭 동기화는 필요 없는데 이제 얘가 얼마나 더 눌렀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커헤드 파라미터 S를 사용해서 S개를 생성해내서 그 S개 중에 일치가 되면 인증을 하고, 안 되면
이게 인증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얘를 다시 인증시키려면 복잡한 절차가 또 필요해요. 얘가 또 S개 앞으로 가서 언젠가는 인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누른 걸 후회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얘는 미래값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뭘 조작한다고 해서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때 되면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누를 때만 나타나니까 막 누르면 좀 미래에 쓸 값을 내가 미리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편리성, 입력 도중에 변경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고, 클럭 동기화가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유효기간 내에 재사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쓴 것은 시간이 아직 유효하더라도 못 쓰게 막아야 되죠. 중복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6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여기 6자리를. 여기 표준이 있어요. 얘 표준이 이제 인터넷 표준이 되어 있는데 얘는 사건 동기화 방식이에요. 그런데 얘가 사건 동기화 방식이지만 이렇게 계산하지만 얘가 시간 동기화 방식이면은 요 C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시간을 쓰면 되죠. 그래서 그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요 키와 대칭 키와 여기에 해시 값으로 C 대신에 T를 쓰는데 이 T가 이렇게 시간계고 1분 단위로 매 1분마다 넣어서 이제 생성을 한다라고 되시면 돼요. 그럼 SHA-1을 쓴다. SHA-1을 쓰면 160비트입니다. 20바이트가 돼요. 그럼 20바이트가 쭉 나오면은 여기서 6자리를 취해야 되니까 어떻게 취하냐면은 맨 마지막 바이트의 그 끝에 있는 4비트를 취해요. 그러면 얘는 최대 0부터 15까지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얘를 옵셋으로 이용해요. 여기가 A니까 A면 얼마야? 10이죠. 10이면 10번째. 여기 10이라는 값. 10번째부터 4바이트를 취해요. 4바이트 취하면 요 4바이트가 32비트가 되죠. 32비트 얘를 뭘로 취급해요? 정수로 취급합니다. 요 4바이트를. 정수로 취급한 다음에 6자리 취해야 되죠. 6자리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6개짜리. 그 얼마야? 그걸로 모듈러를 합니다. 내가 3자리 원한다. 그럼 1000으로 모듈러 하면 3자리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6개니까 6개의 공으로 모듈러를 그 30비트 값을 모듈러 해주면은 6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해시 값으로부터 6자리를 취해가지고 그 6자리를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맥을 활용하는 거고 맥 값을 여기다가 160비트를 보여줘서 치라 그러면 짜증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결해야 되니까 그것을 6비트로 줄이는 6자리 숫자로 줄이는데 6자리 숫자로 줄이는 방법은 뭐 별거 아니고 이런 방식을 쓴다. 그래서 요 값을 보고 그 시작부터 4바이트를 취해서 요 4바이트를 정수로 취급합니다. 정수로 unsigned int로 취급한 다음에 그 unsigned int를 내가 필요한 디짓만큼 모듈러 해주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갖고 일치하나 안 하나 비교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OTP.